요즘에 제가 우리 숭실대 통일 아카데미 그 강의를 좀 계속 듣거든요. 강의를 듣는데 지난 밤인가 이렇게 우리 김병로 박사의 어떤 강의를 좀 들었어요. 김병로 박사라면 우리 서울대 뭐 북한학과인가요? 그런 과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상당히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뭐 2003년도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북한학을 소위 전공하셨다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또 뭐 탈북민들 뭐 이런 강의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예, 상당히 많이 좀 들어봤는데 근데 이 김병로 박사님은 내 스스로도 좀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분은. 정말 이게 그 북한 선교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특히 이 김병로 박사님이, 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게 전문성, 그 다음에 이게 북한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어떤 이런 시각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저분이 보는 시각이 맞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하시고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너무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북한 학과 쪽에서 이렇게 교수님이신데 그분도 뭐 본인도 우스갯소리지만은 뭐 강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나도 이렇게 통일로 가는 길엔 김병로가 있다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교만한 어떤 그런 소리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물론 우스개로 이렇게 그런 교만한 분은 아니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정도로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그러나 이 김병로 박사님의 어떤 북한 선교학의 어떤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느낌은 그래요. 이 김병로 박사님이 이게 북한 선교 분야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 해부학적으로 잘 분석하시고 이렇게 잘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김병로 박사님이 어떤 전체적인 마인드는 있잖아요. 북한학을 바라보는 또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이 전체적인 마인드는 이 진보적인 성향. 예. 그런 쪽이 이렇게 좀 많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저기 보지만은 거리가 좀 멀어서 이렇게 짚을 수는 없지만은 요 브란트 시대가 진보주의 어떤 정권 시대잖아요. 이 진보주의 정권 시대의 어떤 동방정책을 실행했던 이게 저쪽이 왜 저쪽이 같이 네. 요거 좀 이쪽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네. 이 브란트 시대에 이게 동방정책을 이렇게 실시했던 어떤 그런 동방정책의 어떤 책사들, 예, 그런 책사들이 어떤 생각했던 어떤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와 같은 어떤, 대해서 요 정도는. 그런 마인드와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있다는 어떤 생각이 김병로 박사님의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이렇게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어떤 성향이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어떤 그런 강의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통일에 대한 통일은 과연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냐? 통일이라는 그 그릇에 담아야 될 내용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어요. 예. 통일이라는 어떤 그릇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어떤 붕 떠는 공중에 떠는 그런 느낌?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기 북한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새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어떤 책사들이 어떤 해설을 듣는가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통일 시대를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예. 우리가 살아가야 할 통일 시대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되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야 돼요. 예,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통일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먼저 통일을 겪어본 저 독일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예, 오늘도 이어서 통일시대, 독일의 통일시대의 어떤 그런 강의를 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 그림을 좀 같이 봐주시면서요. 우리가 지금 서독의 총리 그 스미트 시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까지는 스미트 시대 군사 문제, 그 다음에 군사 문제까지 봤어요. 지난 시간에 스미트 외교 정책, 군사 문제까지 봤고, 오늘은 스미트 시대의 이렇게 정치를 좀 들여다볼 거예요. 정치. 그리고 스미트 시대의 동서교류를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트 시대 정치에서는 두 개의 독일이라는 주제를 조금 하나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CDU, 보수정당이거든요. 보수정당이 어떤 행보를 했는가. 이게 지금 스미트 시대는 이게 진보정당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 이 진보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이 보수정당은 과연 어떻게 그 대응을 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진보정당이 잡고 있는데 이 진보정당이 지금 내분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내분이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가 부분에 대해서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중계도의 분란에 대한 이 내분에 대한 어떤 스미트의 입장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동서교류에 대해서는 방문자 숫자, 그 다음에 최저 전환 금액의 어려움, 그 다음에 우편 방송통신 교류, 국경선 문제, 경제 교류,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좀 이렇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미트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좀 들어볼 건데, 우리가 이 정치 규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통찰해서 들여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양새에 따라서 정치가 어떤 진보적인 정당이 통일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아니 보수적인 정당이 통일 시대의 어떤 그런 이렇게 제도를 만들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상당히 어떤 갈라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며칠 안 되면 또 4.15 총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표를 던져야 될지, 이게 너무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잘 이렇게 분석해서 표를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거죠. 자, 첫째, 이 스미트 정치에서 두 개의 독일이라는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국론이 엄청나게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죠. 네, 국론이 이게 엄청나게 분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렇다고, 우리 정치 들여다보는 사람도 어떤 너무 머리 아파서, 아이고, 내가 저는 정치 이런 쪽에는 그냥 귀를 닫고 살고 싶어. 이렇게 정도까지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래요. 네, 우리나라만 아니라 각 나라들마다 사정을 보면 다 똑같은 어떤 그런 이렇게 엄청난 어떤 그런 논쟁들, 엄청난 그런 씨름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독일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게 두 개의 독일. 두 개의 독일이라면, 브란트 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두 개의 독일이라면 이 동독하고 서독을 이렇게 의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독일, 스미트 시대 이 두 개의 독일이라는 거는 이 서독 안에서 두 개의 독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서독 안에서 두 개의 독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 스미트 시대에 이게 서독이 이렇게 띄게 되었다는 거예요. 1974년 정도 되면 이게 가치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동방 정책으로 해서 분리 정책, 동서의 어떤 그런 처리 장벽, 어떤 서방과 동방의 어떤 처리 장벽, 어떤 이런 기류가 흐렸지만은 이 브란트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긴장 완화, 데탕트, 소련하고의 어떤 친소 정책,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이 가치관들이 국가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이게 상당히 많이 변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브란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스미트 시대에 들어서 두 개의 독일이란 말이 나오게 돼요. 두 개의 독일이란 말. 그러니까 이게 이 말 중에서 하나는, 이 말 중에 하나는 한쪽 독일은 어떤 독일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서독 내부에 두 개의 독일이 생겼다는 말은, 하나는 헌정 질서와 이게 사회 질서 및 대내외 정책의 기존 원칙을 지키려는 독일. 그리고 다른 하나의 독일은 이런 사회 질서와 원칙을 도덕적 내지 유토피아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독일.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원칙을 지켜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고 이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공급의 양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다. 근데 여기서 원칙이 없으면 이게 완전히 문란한 어떤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원칙이 이렇게 지켜져야 되고 어떤 그런 그런 원칙으로 해서 법치 사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런데 물론 그 가운데서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원칙들이 진행되는 어떤 그런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하다.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그런 한쪽에서는 또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그룹들이 생기면서 이게 두 개의 서도 간에서 두 개의 독일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우리 요즘에 와서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그 진보적인 저는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띠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토론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야, 그거 대화로 안 돼. 그거는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도 지금 뭐 태극기 집회, 뭐 촛불 집회 이렇게 분열이 돼 있잖아요. 뭐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선교회 카톡방 안에서만 해도 얼마나 이거 엄청나게 순차. 제가 이 어떤 그런 논쟁 자체를 내가 막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카톡 안에서 내가 글로 올려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논쟁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대면에서 자기 주장과 생각과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하고 또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일을 하고. 근데 이 카톡방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게 절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만나는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네가 주장하는 주장, 내용, 내가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다는 거죠. 토론해서 받아들일 시간은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근데 이런 입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이게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이거 대화가 안 돼. 대화 상제가 안 돼.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두 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독일도 지금 두 개의 독일이 이 서도간에서 존재하다. 그 역사적 사건들 안에 쫙 7, 80년대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특히 이게 동서독으로 공산권과 자유민주주의권이 분열된 이 나라들, 특히 이런 민감한 이념 논쟁들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거 대화가 안 된다. 이거 그냥 덮어놓으면 우리가 끝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통일시대를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하고 연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상태에서도 이렇게 배워내지 못하면 통일시대는 제가 이렇게 우리 홍보 영상, 여름 캠프 홍보 영상에서도 이게 잠깐 이야기했지만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그 혁명 우리 감당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내야 된다. 이게 좀 그런 것처럼 이게 독일이 70년대 초부터 이런 독일 안에서도 이게 두 개의 독일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CDU, 이게 기민당인데, 이 기민당은 이렇게 보수정당의 어떤 중심정당이거든요. 이 CDU의 어떤 보수정당의 행보를 어떤 이 진보정권이 들어선 가운데서 이 보수정당은 어떤 협조를 했고 어떤 정책 투쟁을 했는가 이런 행보를 어떻게 했나 정도를 좀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고 싶은데, 이 스미트는 이게 진보정부의 수상이잖아요. 진보정부의 어떤 그런 이게 총리인데, 수상은 스미트는 이렇게 진보 정부에서 올렸지만은 이 CDU 기민당 중심의 보수 정치 세력들은 대체로 잘 협조해 줬어요. 진보 정부를 잘 협조해 줬어요. 왜 이게 협조해 줄까요? 왜 협조해 준가? 그러니까 스미트 자체가 물론 이게 반대 정당의 어떤 후보의 총리이긴 하지만은 그가 내놓는 어떤 생각과 정책들은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다 이렇게 실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협조를 많이 했던 거죠. 예. 대체로 어떤 보수 정당은 스미트 시대에 이렇게 좀 협조를 하는 어떤 그런 형국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했고요. 이 CDU는 이 보수정당은 이게 1978년 10월에 새로운 정강 정책을 채택해요. 새로운 정강 정책을 채택하는데 이게 보수 정당의 어떤 가치관이나 질서나 정의 및 그다음에 평화적 국제 관계를 이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정강 정책을 정립해서 이렇게 내놓는데
이 보수정당의 어떤 정강 정책의 방향들을 보면 보수적인 가치관의 중요성을 재강조해요. 재강조하면서, 근데 이런 정강의 어떤 부분들은 지난 10년 동안 서독 내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했고, 또 이 동방정책에 대해서는, 이 보수정당도 이렇게 동방정책에 대해서는 SPD, 즉 이게 그 진보정당의 동방정책에 대해서 이게 그 동독이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동방정책에 대해서는 이 진보정당의 정책을 완전히 이렇게 매도하지는 않아요. 매도하지는 않으면서 별반 차이 없이 외교정책이라든가 친서구였던,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외교정책에서 이 슈미트가 서부 유럽의 민주화를 겪는 어떤 그런 나라들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이야기도 쭉 했잖아요. 또 이런 외교정책이나 개발이나 원조 이런 부분들에서는 SPD와 즉 이게 그 진보정당과 이게 별반 차이 없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내놔요. 예, 그런 정책을 내놓고 근데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 보수정당이. 그러니까 1975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할슈타인 독트린, 동방정책, 아데나워 시대의 이렇게 동방정책, 할슈타인 독트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이게 이 동방정책에서 이게 그 진보정당의 동방정책에서 아주 상반된 어떤 그런 동방정책이었던 거, 그렇게 싸웠는데 이 슈미트 시대에는 이 보수정당은 이렇게 이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의 보수하고 이런 이렇게도 이런 협조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국가 운영도 참 이렇게 가능하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들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와 진보도 좀 이런 협력하는, 물론 진보정당의 이렇게 당수가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총리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보수적인 정책을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런 정치권에서 이렇게 협조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참 이게 보수와 진보가 좀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운영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SPD, SPD는 진보 정당이죠. 이게 집권 여당이고 이 SPD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예. 이게 진보정당 안에서는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는데 이 내분이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회민주당이 진보정당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SPD라 약칭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정부 여당이 내분이 쟁점이 뭔가 하면 이 안보 문제예요. 예, 안보 문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련이 군사 문제를 다루면서 소련이 SS-20이라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소련 한반도 내에 전진 배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 배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이 진보 정당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어떤 그런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련이 SS-20에 대한 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토는 반대했던 이 서구 지역에 있는 나토 군사 동맹이잖아요. 나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독과 또 이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나토의 결정은 이중궤도 결정이라는 걸 내려요. 이중궤도 결정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내놓는데 1979년 12월에 나토는 소독과 영국의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배치하는 동시에 소련에다가 어떤 협상안을 제안해요. 협상. 소련에 어떤 협정을 제안하는데 이 협정 내용이 뭔가 하면 소련이 SS-20을 배치하면 미국도 서부 유럽에 동일한 지난주에 퍼싱2였던 대등한 미사일이 배치한 부분들에서 미국도 동일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너희가 만일 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철거하면 우리도 철거하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중궤도 결정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협정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진보 정당인 이 SPD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결정을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는데, 이 SPD 안에서는 이렇게 대서양주의자들하고 중립주의자들, 이렇게 나누고, 대서양주의자들이라는 게 이게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고, 중립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지지 안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이 이중궤도 결정을 가지고 이 진보 정당 내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서양주의자들, 특히 이게 나토, 친서방국을 지지하는 자들은 여전히 소련을, 이 러시아를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위협으로. 이 SS-20은 우리 서방을 위협한다.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나 친서방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서방의 어떤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대서양주의자들이 논하는 어떤 진보 정당 안에도 이런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중립주의자들, 이 진보 정당 안에서 이 중립주의자들의 논리는 뭔가 하면 1970년대에 이게 엄청난 동방정책들을 실행했잖아요. 이 브란트 시대에 이렇게 동방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러시아하고도 하고 뭐 그 유럽, 뭐 동유럽하고 엄청난 그 동방정책을 한 내용들 우리가 쭉 지난 시간에 쭉 다 배웠거든요. 이러한 1970년 친동방정책, 전략과 그다음 또 전략 무기 제한 협정, 뭐 전략 무기가 이렇게 우리가 무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지원한다, 막는다, 이런 협정들도 이렇게 맺어졌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헬싱키 협의회에 대해서 배웠죠. 공산권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기구,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러한 어떤 협정들이 있지 않냐, 이러한 안정장치들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이 서독에다가 이 대칭적인 어떤 그런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막는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중립론자들이 어떤 그런 의견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중결정 협정이 난 다음에 2주 후에 있잖아요. 나토가 이 이중궤도 결정을 한 후, 이 2주 후에 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하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하는 것들을 이 중립주의자들은 소련이 이런 행동을 보고도 이게 이런 중립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소련이 저지른 행동은 위의 어떤 그런 조약과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런 조약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소련이 이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지역이잖아요. 이게 뭐 아시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소련이 한 행동은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련이 그런 행동을 보고도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보면 조약이라는 게 그게 경고한 게 못 되거든요. 독일 자체가 우리가 저 앞에서 우리가 독일 역사를 쭉 배웠지만 2차 세계대전 때도 이게 이게 독일이 히틀러가 소련하고 협정을 해놓고도 소련을 쳤잖아요. 평화협정 해놓고도 이 협정이라는 거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이 중립론자들은 유럽 밖에서 소련이 취한 행동은 바로 소련이 어떤 전반적인 세계 전략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이렇게 이 SPD 안에서는, 이 진보 정당 안에서는 이렇게 이 대서양주의자들하고 이 중립론자들이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분쟁이 우리 독일이 1990년대 90년도에 통일이 되잖아요. 그 통일되는 시점까지 이 SPD 이 진보 정당 안에는 이 안보 정책에 대한 어떤 당론이 화합을 못 해요. 계속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예. 자, 이런 모습을 정치 부분에서 진보 정당은 보였다는 거. 그리고 그렇다면 이 이중궤도의 분란에 대한 스미트 입장은 과연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이중궤도 분란에 대한 스미트 입장을 보면 이 기민당, 즉 이 보수정당은 이건 완전히 보수적인 정당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잖아요. 이 보수정당은 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진보정당, 자기 당수, 자기는 정책 기반이 진보정당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책 기반을 둔 어떤 그 당내 안에서 이게 분열이 더 오히려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미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1981년 5월에 한 연설에서 자기 입장을 밝혀요. 어떻게 밝히는가 하면, 여당인 어떤 SPD가 이중계도 결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사임하겠다고. 사임하겠다까지 막 위협해요. 사임하겠다고. 그러면서, 연설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누구라도 미국을 우리의 적이요, 소비에트를 우리 우방이라는 소리를 짓거리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완전한 어떤 보수적인,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 스미트는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 스미트라는 인물을 들여다보면서 보통 이게 정당이라면 다 이익정당이거든요. 자기에게 이익을 뜯어먹기 위해서 다 이렇게 그 그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국가 원수지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뭐 진보 정당의 어떤 정강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독일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뭐 선택한다는. 진짜 독일이라는, 자기는 뭐 자기 편에서 돌을 맞으면서 진짜 독일이라는 어떤 그런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자기는 뭐 이렇게 어디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미트는 참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좀 생각이 되면서 참 우리나라도 좀 이런 인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 스미트 시대의 어떤 정치를 이런 식으로 좀 봤고, 또 스미트 시대의 동서교류들 좀 이렇게 좀 더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스미트 시대의 동방 정책은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어떤 기조를 내놓는 게 아니라 브란트 시대의 동방 정책 기조를 그냥 이어가면서 그다음 민간 베이스의 접촉을 좀 그냥 지속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모양으로 동방 정책을 펼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더 들여다 봅시다. 첫째로 이게 방문교류 숫자들이 이때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방문교류. 이게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요. 1969년에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숫자가 110만이에요. 110만 명. 그리고 1972년도에는 150만 명.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1973년도에 동서 기본조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이 기본조약이 체결된 1973년에는 230만으로 확 방문 숫자가 늘어나고 1976년에는 630만 명이 서독에서 한 해에 동독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630만 명이 630만 명이. 우리 지금 한국에 탈북민이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3만. 예. 이게 대비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방문 숫자였던 거죠. 그리고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하는 부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노령연금 해당자들, 이 노령연금 해당자들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이게 좀 자료가 좀 없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내 못 봤는데, 이 노령연금 해당자들이 뭐 서독에 오면 이렇게 노령연금을 줬다는 소리인지 어쩐지 이거에 대한 내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찾아봤어. 어쨌든 이 노령연금 수당자들이 이렇게 동독으로 이렇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왔고,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1970년대는 130만 명이에요. 예, 동독에서 서독으로 방문하는 거. 1년에 130만 명. 근데 여기에서 한 해에 여기에서 4만 400명 정도는 가족이 긴급 사유, 어떤 뭐 사망이라든가 뭐 무슨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사유로 4만 400명 정도는 동독에서 이렇게 서독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왔다 갔다. 와, 정말 이렇게 들다 보면서 이게 북한이 노인들이라도 좀 이렇게 한국에 좀 방문할 수 있게 해서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어요. 또, 그리고 1974년도에는 의학치료협정이라는 걸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독에서 서독으로 방문하는 사람들, 서독에서 동독으로 방문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마다 엄청난 숫자들이 몇백만 명씩 방문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동독 가서, 서독 사람이 동독에 가서, 만약 이렇게 혹시 이렇게 뭐 어떤, 뭐 급병을 만났다. 이럴 때는 무료 치료해주는, 동독에서도 무료 치료해주고 서독에 무료 치료해주는 어떤 그런 협정도 이렇게 맺었다는 거죠.
이렇게 또 이 브란트 시대에는 이게 방문하는 숫자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최저 전환 금액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 최저 전환 금액이라는 부분은 내가 전 시간 몇몇 전 시간 전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좀 더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이 여기 좀 못 들은 분들도 있으니까 최저 전환 금액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좀 이야기하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방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방문할 때,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면 동독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서독돈을 동독돈으로 이렇게 환전하는 어떤 그런, 규범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근데 그런 최저전환 금액을 하는 이런 환전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서독돈하고 동독돈하고 환율이 같겠어요? 이렇게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렇게 환율은, 2.4대 1. 소독돈이면 많이 만 원이라 하기도 하면, 동독돈은 24,000 유로, 이런 식으로 2.4대 1. 정말 이렇게 그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는 1대 14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이게 소독돈이 가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1961년도 그때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서잖아요. 베를린 장벽 선 이후에는 이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렇게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이게 베를린 장벽 이전까지는 서독돈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으니까 이 동독에서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그 서독의 유로화를 마르크를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환전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서독에 넘어와서 이렇게 서독돈을 보유하고 어떤 그런 불법적인 어떤 그런 탈출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저전환 금액이라는 어떤 그런 게 규정이 딱 생기면서 1대1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동독돈하고 서독돈하고 1대1로 교환하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 미치는 거죠. 엄청나게 서독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어떤 상황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1980년대에는 이 최저전환 금액을 2배로 이게 동독이 이렇게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최소한 이렇게 동독을 방문하려면 이 사람이 서독돈을 한 10마르크를 이렇게 환전하겠는데 1980년대에는 20마르크 한 사람당 20마르크씩 이렇게 환전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니까 이 동독으로 들어가는 방문자 숫자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서독 정부는 이게 동독 정부에다 이렇게 항의를 하게 돼요. 이 최저 전환 금액의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도 하고, 이런 거는 자유왕래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어떤 헬싱키 선언을 이게 위반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다. 그래 헬싱키 선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왕래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보장하자, 어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합의안을 내는데 이런 거는 이런 자유왕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위반되는 행위이다. 이런 건 폐지하라. 이런 요구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우편과 방송 통신 교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에 우편 전화 협정을 동서독이 체결하게 돼요. 이 우편 전화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서독의 정보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동독으로 유입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독이 우편,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 또 그런 소포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동독 주민들은 서독에서 오는 어떤 이런 편지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서독의 일상들에 대해서 동독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동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고, 그리고 또 우편물들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물 가운데는 담배도 오고, 커피도 오고, 옷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서독의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독에서 만드는 상품보다 훨씬 질이 좋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북한 제품하고 북한에서 제일 이렇게 내가 지금은 한국의 이렇게 전기밥값만화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있을 때 상당히 인기 있다고 하지만은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일본 제품 있잖아요. 일본의 잠바라다고 그런 것들 입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일본 제품이 진짜 인기 있어요, 북한에는. 근데 우리가 일본 하면 우리 여기는 우리 일제 30년대 우리를 이렇게 점령하고 노예를 했던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데, 북한도 물론 그런 게 없지는 않지만은 일본 제품이다 이러면 이게 민중들 가운데는, 백성들 가운데는 엄청 인기 있어요. 뭐 옛날에 어떤 그런 걸 싸웠다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그 일본 제품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완전히 이게 자랑이고 완전히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쨌든 이 소독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가니까 소독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동독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68년도부터 1988년도까지 소독에서 동독으로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발송된 그런 건수는 17억 8,500만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또 편지가 발송됐거든요. 동독에서 서독으로 편지 발송 22억 5천만 통. 동독보다 훨씬, 서독에서 보낸 것보다 훨씬 많은 편지들이 이렇게 서신들이 왕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소포 발생 건수, 이게 소포들 발생 건수를 보면 6억 3,100만 개. 6억 3,100만 개. 그렇게 엄청나게,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때까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때까지 집에 연락을 거의 하는 게 아예 못했죠. 소식이 들어와서 2005년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내가 집에 연락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보내줬나? 그래서 하나님 길을 간답시고 공부하고 이러다가 돈 번 게 없고 이러다가 연락을 못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좀 연락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겨우 정말 밀수로 이렇게 돈을 보내고 서신을 겨우 보내고, 이거 완전한 풀이왕래였어, 풀이왕래를. 이 정도면 풀이왕래였어. 저는 솔직히 통일이 안 돼도 이 정도만 돼도 내가 원이 없겠어. 예. 이 정도를 거의 통일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했다. 그리고 딱 우리, 방송통신에 대해서, 우편통신에 대해서 봤는데, 방송통신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좀 상당히 쇼킹한 우리가 생각해 쇼킹한 어떤 일들인데, 이 방송통신에 대해서 보면, 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송출하는 어떤 그런 송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만이 볼 수 있는 송출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1956년 12월부터는 이 TV 방송 송출 어떤 그런 방식을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이 발송한 어떤 그런 송출 방식으로 CCIR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1956년도부터 이렇게 전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유럽에서 방송이 시청이 가능한 거예요. TV 시청이. 그러니까 서부 유럽 사람들도 이 동부 유럽 사람들이 그 TV를 볼 수 있고, 이 동부 유럽 사람들도 서부 유럽 사람들이 TV를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이 동독 사람들도 서독의 TV를 보고, 서독 사람들도 이 동독의 TV를 본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됐어요. 이 동독에 서 있으면서도 서독 TV를 마음껏 봤다는 거예요. 저거는 그럼 독일의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유럽 전체가 그냥 그렇게. 예, 유럽 전체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조금 앞으로 설명하면 좀 이렇게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 완전 오픈은 어떤가요? 완전 오픈.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TV라든가 이런 것들 완전 오픈은 어떤가요?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이 아니라 한국도 북한 TV를 마음껏 보고, 북한도 한국 TV를 마음껏 본다. 소지가 바로 무너질까요? 예. 근데, 제가 이게, 우리도 북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차단하거든요. 우리도 보면. 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 연길에서 도서관에서 북한 김일성 연구 자료들을 책을 몇 권 샀어요. 나는 직접 못 들어오고, 나는 그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니까, 국정원에 나 들어갔을 때고, 내가 제 친구를 시켜가지고 그 책을 좀 가지고 들어오라 이랬는데, 요 세관에서 다 걸렸대요. 그래서 다 뺏겼다. 이거 불온서적이라고 이게 다 뺏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전문 어떤 그런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차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도 오픈한다. 북한도 완전 오픈한다.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완전 자유로운 어떤 그런, 오픈을 원하는, 이러면, 뭐 북한이 완전히 이렇게 좀 더, 그렇게 할 것만은 사실인데, 예. 엄청나게 무너질 거라는 사실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들어주면 이 진보주의 정당, 진보주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동방정책이 자신감이에요, 이게. 야, 뭐가 두려워. 그냥 오픈해. 오픈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 이게, 이 브란트 시대라든가 이 동방정책의 어떤 책사들. 왜 부들떠러 오픈해. 오픈하고 거기 가고 살 수 있는 그냥 가고, 싫은 사람 그냥 여기 와서 살고. 그게 오히려 더, 근데 오픈할 때 이제 말했던 것처럼 북한이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거죠. 어떤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동독이 이렇게 오픈되니까 이 동독이 엄청나게 이렇게, 이렇게 위압감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독에서는 이 소독 TV에 대해 통제를 했어요. 나중에 통제를 하는데 그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뭐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독 TV를 보게 되는 거예요. 통제를 형식적으로 했지만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동독 사람들은 동독에서 무슨 어떤 이렇게 봉기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들을 동독 TV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소독 TV를 통해서 이렇게 동독 어느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구나 이런 사실도 접하게 되고 그러다가 1974년도에 그 동서 기본조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기본조약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렇게 그런 교류를 또 이렇게 완화하면서 이 서독에 있는 어떤 취재진들이 동독에 어떤 많이 봉기가 일어났다 이러면 가서 취재.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이 되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한이만 오픈한다면 우리가 북한이 어떤 종북 세력이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내려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엄청나게 부들부들 떨고 막 이러지만은 오히려 북한이 그런 걸 더 무서워하거든요. 예. 이게 우리 한국에 가서 축구할 때 관중객이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이런 형상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 더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 무섭기 때문에 북한은 철저하게 폐쇄를 하는 거예요. 폐쇄. 근데 이건 참 유럽 사람들은 참 이게 이 동독은 우리하고 정말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북한은 왕정 제도잖아요. 예, 이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자, 그렇게 하고 이 국경선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좀 있었거든요. 국경선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서로 지역의 어떤 경계선, 이렇게 동독하고 서독의 어떤 지역의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이 상충돼서 이렇게 막 엄청 다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정하기 위한 국경협의 특위를 구성해서 회합을 해요. 요게, 에베강이라는 어떤 강이 어디 여기 국경선연선에 있나 봐요. 근데 이 에베강이라는 이 강을 두고 나눠진 경계선을 가지고 어디까지 동독의 경계선이고 어디까지 서독의 경계선을 정할 거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협정을 해서 또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어떤 국경선을 가지고 이렇게 남북과 이렇게 막 이렇게 다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LLA, 서해 NLA. 예. 노르슬린 라인이라고 알리지 않고 그냥 예. 같이 하고 끝났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는 엄청난 민감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동서독은 이런 국경 부분들도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제교류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경제교류는 앞에서도 이렇게, 브란트 시대, 시징크 시대, 에르하르트 아데나우 시대 어떤 동서교류의 어떤 경제교류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좀 특이하게 하나 좀 더 집중해서 하나 살펴볼 부분 하나만 좀 더 보러 가는데, 무이자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무이자 신용대출. 예. 동서기본조약을 통해서 동독이 서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이자 신용대출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전에도 조금 이야기는 했지만 이것은 대연정 시대인 이게 시징커 시대부터 이렇게 시징커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긴 했는데 이 시징커가 1968년 당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74년도에는 이 부분을 재조정해서 5년간 이용 액수를 8억 5천만 마르크. 이 8억 5천만 마르크라는 게 이게 얼마만한 큰 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환전이라는 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신용 대출을 할 수 있었고 1982년도에는 이 액수를 다시 또 재조정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북한에다가 무이자로 신용 대출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지금 무이자로 신용 대출해 주나요? 무이자로 신용 대출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번에 우리 우리 간사님들이 우리 원룸을 얻어 주는데 이렇게 무이자의 어떤 그런 재정을 조금 이렇게 빌려줘서 무이자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너무 편한 거야. 아무 불편 없어요.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그냥 돌려드리면 되는데 아무 불편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서독이 동독에다 이런 무이자를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신용대출.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아직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닌가, 어려움을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동독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74년, 78년, 또 88년에는 양쪽 정부가 유산 상속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서독의 주민이 동독의 어떤 친척한테 자기 재산을,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어. 자기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어. 이런 것도 했다는. 그리고 1978년에는 고속도로와 운송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이게 사강의 승인을 얻어서 서베를린과 이게 서독 사이 고속도로, 서베를린과 이게 서독까지 고속도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수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경비는 서독이 내고 건설과 유지는 동독이 하는 어떤 그런 식. 우리는 문재인 정부 가운데 몇 달 전인가 이렇게 북한에다 북한 철로를 이렇게 이런 문제를 좀 한동안 좀 제기됐잖아요. 그거 다 네, 완전히 말하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우리하고는 상대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교류가 있었어요. 제가 통일선교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강조할 때 이렇게 엄청난 교류를 했던 독일도 통일이 되니까 우리는 베를린 장벽을 다 씌워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더 할 게 아니라 완전 혁명. 그래서 이 여름에 진행해야 될 영적 부흥운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평가를 보면 우리는 다 막혔어. 대비를 할 수조차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문제는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 북핵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 스미트는 이 SS-20의 그 중거리 미사일을 대항해서 정말 자기 정당한테서 미움을 받으면서 또 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소독에다 배치를 했잖아요. 이러한 어떤 군사적인 대등한 어떤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엄청난 교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북한 핵 문제를 속히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결 못하게 넌 내놔라. 우리가 해결하겠다. 우리가 핵무장하겠다. 핵무장하고 교류를 마음껏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류. 저는 좀 그런 입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근데 이게 그렇게 돼야지 그런 어떤 왕충적인 어떤 시간들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우리 보수적인 어떤 진영의 어떤 우리 분들도 이 정말 너무나도 다친 사고, 그러니까 정말 핵 안보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체크하면서도 이 교류를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밀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통일시대에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